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군포에서 이좋은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손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우리가 임플란트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우리 실제 임상에서요. 이때 어떠한 이식제를 선택해야 되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러한 이식제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BR이라고 함은 뭐 새로운 이제 경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이드드 본 리제너레이션 GBR이라고 합니다. GBR의 원칙은 논문을 하나 살펴보면 2006년에 홈레이왕의 논문에서 이렇게 애지성 있는 본 리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PASS, 패스 프린시플이라는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패스 프린시플은 이제 운드의 프라이머리 커버리지, 그리고 안지오제네시스, 그리고 경조직이 만들어질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스페이스 크리에이션 앤 메인터넌스, 그리고 운드와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 그래서 PASS, 패스 프린시플이라고 하고,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예직성 있고 충분한 양의 경조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본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보통 우리가 본이 만들고 싶은 위치를 지정을 하면, 그리고 그 안쪽으로만 본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재료로는 멤브레인이 있겠죠. 이 멤브레인 하방 안쪽으로만 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본이 만들어지는 동안 운드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해주고, 그리고 오스티오블라스트가 본을 만들어내는 동안에 훨씬 더 이주 성향이 강력하고 빠른 상피세포들이 이렇게 본이 만들어지는 공간 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GBR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을 만들어내는 GBR의 전제 조건이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 세 가지는 본셀과 시그널, 그리고 매트릭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매트릭스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로 본셀들이 이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주하는 신호를 나타내는 시그널이 필요하고, 이 시그널을 받은 본셀들이 그라프트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본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경조직들을 만들어지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게 되면 대개는 경조직, 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 파이브로틱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섬유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이드 GBR에서 두 가지의 메인 컴포넌트가 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라프트 머티리얼과 베리어 멤브레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일단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베리어 멤브레인은 이제 빼고, 그리고 그라프트 머티리얼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그멘테이션 그라프트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디펙트를 만났을 때, 디선스나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를 만났을 때 이 디펙트를 매니지하기 위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이식제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야기해봤자 크게 설득력은 없겠고요.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2009년에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 뭐가 제일 좋은 그라프트 머티리얼과 멤브레인이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런 것은 없다.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그라프트 머티리얼과 베리어 멤브레인이 그 상황에 더 나은 그라프트 머티리얼과 멤브레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 적절한 그라프트 머티리얼은 다르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치료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골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오토지너스 머티리얼, 그리고 동종골, 알로제닉 머티리얼, 그리고 이종골, 그리고 알로플라스틱 머티리얼, 합성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가골을 보게 되면 이 자가골이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언제나 기준이 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죠. 물론 이제 채취하는 부위에 따라서 채취하는 양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본에 따라서 흡수량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자가골이 가장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골은 살아있는 뼈가 되겠죠. 바로 내 몸에서 채취한 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티제니시티도 없겠죠. 그리고 오스티오 인덕션과 오스티오 컨덕션 두 가지의 능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펙셔스 디지즈나 뭐 변형 크라이페츠 약구병 같은 이런 광우병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식제입니다만 단점이 존재를 하죠. 충분한 양을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오퍼레이션 필드를 벗어나서 또 본을 채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너 사이트의 모빌리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덩어리째로 이걸 얻는 경우에는 파티클레이션을 따로 해서 우리가 그раф트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채취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너무 많은 리모델링, 흡수량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로제닉은 보통은 DFDBA와 FDBA,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네랄 컴포넌트를 제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이종골, 제노제닉 머티리얼은 되게 어떠한 생물에서 채취를 하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소뼈, 돼지뼈, 그리고 말뼈, 그리고 산호 같은 곳에서도 채취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엇에 따라 나뉘냐면요. 이런 것들을 프로세싱하는 과정이 보통 우리가 열을 가해서 단백질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낮은 온도를 사용하는 로우 템퍼리처 신터링 방식을 쓰느냐 아니면 고온 소성 하이 템퍼리처 신터링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성골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HA라고 하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그리고 베타트리칼슘 포스페이트 보통 이 두 가지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두 가지를 합쳐놓은 BCP라고 하죠. 바이페시픽 칼슘 포스페이트, 바이페이직 칼슘 포스페이트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외에도 칼슘 카보네이트나 뭐 다른 합성 폴리머 뭐 같은 것들을 합성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가골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상 자가골은 필드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고 또 그리고 드릴링에 의해서 채취된 뼈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의 불편감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크게 사용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동종골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종골은 FDBA와 DFDBA는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 있는 미네랄 컴포넌트를 제거한 것이냐 제거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파티클 폼에 따라서도 코티칼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캔설러스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코티코 캔설러스 두 가지를 비율에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고요.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도 칩을 사용할 것인가 파우더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이렇게 동종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종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모두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раф트를 했을 때 그 그раф트한 볼륨 자체가 유지되는 성향이 되게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흡수가 많은 뼈인데 굳이 파우더를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로는 이렇게 샤포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1980년에 내놓은 논문인데, 자, 가장 좋은 리제너레이션을 보이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의 파티클 사이즈는 얼마인가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가장 적절한 파티클 사이즈는 250에서 1000마이크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마이크론보다 크면 부볼 같은 것이 형성될 수가 있겠고 250마이크론보다 작으면 흡수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250마이크론 이하의 파티클 사이즈만 가진 동종골 파우더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굳이 사용을 하시려면 칩 쪽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FDBA와 DFDBA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DBA는 미네랄 컴포넌트를 제거하지 않은 거죠. 이 FDBA와 그리고 DFDBA는 자, 다음과 같이 뭐 염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미네랄 컴포넌트를 제거를 한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DFDBA는 오스테오 인덕션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다시 말해 FDBA는 오스테오 컨덕티비티만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프트 머티리얼 중에 자가고를 제외한 나머지 본 중에서 유일하게 오스테오 인덕션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은 DFDBA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DFDBA는 미네랄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형태가 유지가 안 되거나 만약에 컬랩스가 운드가 컬랩스가 되거나 상피세포가 이쪽으로 인베이전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본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을 할 때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DFDBA가 확실히 좋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보통 주저주저하는 상황이죠. 이게 될까라고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운드의 스테빌리티가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 아니면 non-contained 디펙트 같은 곳에서는 DFDBA로 조금 본을 얻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저는 DFDBA보다는 FDBA 쪽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예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DFDBA는 이 본셀 시그널 매트릭스, 이 본의 리제너레이션을 위한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매트릭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가 결여가 되기 때문에 물론 뼈가 생길 때는 아주 잘 생깁니다만 안 생길 때는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동종골들은 어느 쪽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디펙트를 보통 나눌 때 굉장히 그로스하게 디펙트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디펙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와 non 컨테인드 디펙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는 이렇게 물을 담아봤을 때 물이 흘러나가지 않는 디펙트를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라고 하고 non 컨테인드 디펙트는 다음과 같이 물이 흘러나가 버리는 디펙트를 non 컨테인드 디펙트라고 합니다.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는 대표적으로 발치와나 사이너스 그리고 보니 인벨롭 내부에 있는 디펙트를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non 컨테인드 디펙트는 뭐 디선스나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 그리고 힐드 리지 완전히 나아버린 알베올라 리지의 디피션시 그리고 보니 인벨롭 외부까지 외부로 돌출되어 나와 있는 디펙트를 non 컨테인드 디펙트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on contained 디펙트에는 이렇게 동종골 FDBA를 사용하지 않고 self contained 디펙트에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종골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많은 양의 리모델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non contained 디펙트에 그래프트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량의 본이 리모델링이 본이 리제너레이션 과정 동안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non contained 디펙트에는 이렇게 동종골 흡수량이 많은
이식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FDBA를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증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33번에 굉장히 큰 디펙트가 존재를 했던 환자입니다. 발치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디펙트는 존재를 하고요. 연조직 힐링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플랩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좌측에 보게 되면은 디펙트가 보이는데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다음과 같이 보시다시피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죠. 전형적인 모양의 웰 쉐입 디펙트, 우물 같은 모양의 디펙트라 그래서 웰 쉐입 디펙트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FDBA, 저는 이제 코티칼 칩을, 동종골은 코티칼 칩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코티코 캔설러스 칩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리모델링 양이 코티칼 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거는 고려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 환자는 티타늄 레인포스드 PTFE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봉합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수루, CT와 파노라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4개월 정도 경과를 하면 다음과 같이 요거는 비흡성 멤브레인을 썼기 때문에 리엔테이를 해야 되겠죠. 이랬을 때 보통은 멤브레인이 무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정이 돼 있고 단단하게 이제 경조직과 붙어 있으면 뼈가 잘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저너레이션 된 본입니다. 자, 보철은 이대로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이게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에 동종골을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 다른 그라프트 머티리얼 쓰면 안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굳이 다른 이런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쓸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보철 후에 CT 그리고 리제너레이션 된 본의 아웃라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술 후가 직후 그리고 보철물 장착 후에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은 디텍션이 됩니다만 본의 리제너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호하게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인 발치와에 그러면 동종골을 사용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6번에 퍼케이션 인볼브먼트 그리고 페리비칼 리전이 좀 있었던 환자예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발치를 했고요. 그리고 유가 조직을 제거하고 이게 지금 드릴링이 된 상황입니다. 드릴링이 됐는데 딱 봐도 조금 초기 고정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버칼본 플레이트는 인텍트한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또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FDBA 코티칼 칩 그리고 덴스 PTFE 멤브레인, 비흡성 멤브레인 그래서 을 사용을 해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종골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초기 고정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일회법으로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슬리핑 시키기로, 인베딩 시키기로 했고요. 다음과 같이 멤브레인 오픈 시키는 방식으로 지비아를 시행을 하고 수술을 끝냈습니다. 자, 수루의 파노라마와 CT 섹션 뷰가 되겠습니다. 동종골을 사용을 할 때에는 다음과 보시다시피 조금 오버그로프트 하는 게 좀 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루 4주 정도 경과를 하면 멤브레인은 다음과 같이 약간 이제 노출된 부분은 오염되어 있고요. 멤브레인을 이때 보통은 캘리나 아니면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뽑아내면 이렇게 제거가 되게 되고요. 하방에는 다음과 같이 유가 조직과 비슷한 파이브러스 티슈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거를 슈도페리오스티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 3개월 정도 경과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화가 되지 않았던 조금 전에 보셨던 치은이 각화가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2차 수술을 하기 위해서 리엔테리를 했을 때 이렇게 오브그로스 된 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과가 좋죠. 동종골을 사용했을 때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잘 힐링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단 문제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본이 계속 유지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로 3개월째 2차 수술을 했고 2차 수술 후가 되겠습니다. 수로 4개월째 보철물 장착을 마무리했고요. 뭐 이건 특별하진 않습니다. 수로 4개월째 이렇게 CTV로 보다시피 버칼과 링괄 쪽에 충분한 양의 이 본이 존재하는 임플란트의 생존을 위한 본이 존재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케이스는 이제 롱텀 팔로업이 된 상황인데요. 27개월째 팔로업 후에도 충분한 양의 본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동종골을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에 쓰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 직후, 자, 2차 수술 4개월째죠. 그리고 보철물 장착 후, 수로 27개월 경과 후, 2년 3개월 정도 경과 후에 팔로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발치를 하고 나서 이 발치후의 라미나 듀라 그대로 보이고 있죠.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단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동종골일 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없어지게 되고요. 그 융화가 되게 되고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사용한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뼈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이용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한 가지는 본의 리모델링이 다른 것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라프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켓에 디펙트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가 아니고 non 컨테인드 디펙트가 되겠죠. 자, 이때에도 동종골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은 운드의 스테빌리티가 보장되는 부위에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팔라탈 디펙트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팔라탈 루트가 버티컬 프랙처가 돼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팔라탈 디펙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자, 드릴링을 하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매니징을 해야 된 디펙트, 자, 보시다시피 버칼 플레이트는 그대로 인텍트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 팔라탈 부분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운드의 스테빌리티. 팔라탈 징지바는 굉장히 스테빌리티가 좋죠. 이때에는 보시다시피 동종골을 이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운드의 스테빌리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리모델링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이렇게 운드 스테빌리티를 억지로 만들어야 되거나 우리가 확보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리모델링 양이 적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렇게 팔라탈 디펙트, 디선스 디펙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트랜스뮤코설 GBR, 1회법으로 끝내는 GBR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한 가지 동종골을 이용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것은 자, 이렇게 운드의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다면 자, 그리고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보니 엔벨롭 내부에 존재를 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면 알로제닉 본을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술 후에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자, CT 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CT를 보면은 팔라탈 본에 완벽하게 이렇게 밀착돼서 그라프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자, 이게 수로 4개월 정도 경과를 해서 보철물 장착을 마무리를 한 상황에서 그리고 수로 18개월 정도 경과를 하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좋은 리모델링의 모습을 CT뷰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운드 스테빌리티가 이 본의 리모델링이나 그리고 본의 리제너레이션에 상당 부분 관여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보자면 술전 그리고 술 후, 발치 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직후. 자, 수로 18개월 그리고 36개월 후에 팔로우업 CT가 되겠습니다. 자, 36개월 정도 경과를 하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발생할 리모델링은 패솔로직 컨디션이 아니라면 아주 미니멀하게 이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운드의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부위라면은 자, 디펙트가 존재를 한다고, 그리고 non contained 디펙트라고 하더라도 동종고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에만 동종고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너스를 보자면요. 사이너스도 대표적인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입니다. 이 환자는 자 10번 때 엔트라 슈도시스트 같은데 사이너스 약간의 패솔로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FDB의 코티칼 칩을 사이너스 그라프트에 사용을 하시면 제가 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동종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리모델링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너스 또한 이 동종골을 사용을 했을 때 리모델링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그래프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버그래프트를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너스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동종골을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가장 많이 오그멘테이션 된 자, 6번 자리, 16번 자리를 보게 되시면 이렇게 수로 10개월 정도 경과하면 다음과 같이 사이너스 아웃라인이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종골이나 다른 뭐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이용을 했을 때 사이너스 그라프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개월 경과를 했을 때, 자, 이렇게 38개월 정도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경과를 했을 때 이렇게 코티칼 라이닝이 리제너레이션, 사이너스 플로어에 코티칼 라이닝이 리제너레이션 된 사인을 본다면, 자, 이때 사이너스 그라프트가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이용을 했을 때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경과를 하면 이 코티칼 라이닝의 리제너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동종골도 매번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짜 재생되는 리제너레이션 본의 포션을 최대한 높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진짜 뼈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과하다 하더라도 동종골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할 때만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종골을 이럴 때 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안 좋은 자리에 쓰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하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 62세 여자 환자고요. 13번에서 21번까지의 브릿지인데 본로스가 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셨는데요. 보시다시피 CT로 보면은요. 자 12번에 리지를 보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리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3번에서 브릿지를 커팅을 하고 자 발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플랩을 제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나이프 엣지를 가지고 있죠.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만들어졌고, 자, 이 디펙트를 매니지먼트를 해야겠죠. 이때에는 이제 이 환자는 상당히 오래된 환자인데, 이때는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FDB의 코티칼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티타늄 레인포스드 덴스 PTFE 멤브레인,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이 공간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티타늄을 이용을 해서 유지를 하고, 티타늄 레인포스드 덴스 PTFE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자, 수처를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CT 섹션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양의 오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대로 뼈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 없이 운드도 힐링이 잘 되었고요. 2차 수술하러 수로 4개월째 리엔트리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리제너레이션 된 본은 충분한 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철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동종골로 만들어낸 이런 non-contained 디펙트의 이런 본은 이대로 가지는 않죠. 자, 수로 3년이 경과를 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2차원적인 파노라마 상에서는 딱히 크게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악 전치부를 보면은. 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자 12번의 CT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크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뼈는 어디 갔을까요? 다 리모델링이 돼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종골을 상악 전치부 같이 리모델링이 특별히 또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픽스처가 노출이 됐다면 그 노출된 픽스처와 컨택하는 부분에 동종골을 사용을 하는 샌드위치 본 오그멘테이션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종골만을 이용을 해서 오그멘테이션 GBR을 시행을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과한 리모델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non-contained 디펙트에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리모델링이 많이 예상되는 상악 전치부 같은 곳에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른 걸 써야겠죠. 다시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자, 이종골을 보겠습니다. 이종골은 베이스에 따라서 보바인 베이스, 포사인 베이스, 그리고 홀스 베이스, 그리고 이콰인 베이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코랄 베이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랄 베이스는 보통 잘 사용 안 하죠. 지금 보통은 소뼈, 돼지뼈, 말뼈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각각의 특성이 달라요. 예. 그리고 자, 완벽하게 모든 오가닉 컴포넌트를 제거를 해야죠. 당연히 이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식제 또한 오스테오 컨덕티비티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식제의 특성은 굉장히 강력한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륨을 유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굉장히 흡수가 늦습니다. 그리고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생골 양은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하면 이 그라프트 머티리얼의 스페이스는 그대로 남고 나머지 부분에만 신생골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뼈들이 있고요. 자, 굉장히 현재 넓게 사용되고 있고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크라프트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이종골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퓨리피케이션 신터링이라고 하죠. 퓨리피케이션 온도입니다. 자, 그리고 볼루메틱 퍼센티지. 이거는 포어 스트럭처, 이 그라프트 머티리얼의 포어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QI, 퀄리티 인슈런스. 회사에서 얼마나 이것들에 대한 품질 관리를 잘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첫 번째로 퓨리피케이션 템퍼리처를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이종골들은 자, 고온 소성 그리고 저온 소성 두 가지 방식으로 신터링을 하게 됩니다. 고온 소성은 10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로우 템퍼리처, 저온 소성은 300도 정도로 우리가 가열을 해서 이런 모든 그 유기물들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 차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고온 소성본은 이제 요 세라본이라는 본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보티스라는 이제 회사의 세라본. 그리고 저온 소성뼈들은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뼈들, 바이오스나 뭐 인토스, 뭐 더그라프트 같은 것들이 다 저온 소성, 로우 템퍼리처 신터링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보통 왜 차이가 나는지 이제 우리가 그 전자비경을 보고 말씀드리면요. 5000배 정도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5000배로 보게 되면 본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본은 좌측같이 보이지만 하이 템퍼레처 신터링을 한 뼈를 보게 되면 포어가 다 없습니다. 이거 러플드 보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이크로 포어라고 하죠. 그리고 저온 소송을 한 뼈에만 저런 러플드 보드 비슷한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어가 다 없어지죠. 왜냐하면 하이 템퍼레처 신터링을 한 방식의 뼈들은 엉겨붙어 버립니다. 이게 하도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주를 한 공간들이 이런 포어인데, 포어가 그리고 우리가 뭐 다시 그 블러드 베슬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리제너레이션 되려면 포어 스트럭처가 필수인데 이 포어 스트럭처가 없어져 버립니다. 고온 소성 뼈들은.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면 당연히 고온 소성 뼈는 안 좋아요. 그래서 고온 소성 뼈보다는 저온 소성 방식을 쓴 이식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뼈를 보면요, 실제로 그로스하게 보면은 저렇게 포어가 보이는데 저것들이 이제 마크로 포어라고 하는 이제 포어죠. 이것을 전자미경으로 저 안쪽을 보게 되면 이런 포어 스트럭처가 보입니다.
이런 포어 스트럭처들은 이제 셀의 이주나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는 포어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온 소송을 해서 이런 포어들이 막혀버린다면 블러드가 이런 그라프트 머티리얼에 닿았을 때 블러드가 포어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표면만 적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셀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혀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터커넥티드 포어 시스템, 이게 쉽게 말해서 저온 소송, 뼈가 가지고 있는 포어 시스템을 그대로 보존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이식제는, 자, 블러드가 이렇게 그라프트 머티리얼과 닿게 되면 이 인터커넥티드 포어들로 블러드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셀들도 이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저온 소성물들이 뼈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어 스트럭처는 이 본 리저너레이션과 그리고 리저너레이션된 본의 퀄리티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어 스트럭처가 없는 이식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로우 템퍼리처 트리트먼트를 이용한 뼈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이 템퍼리처 트리트먼트를 이용한 뼈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모세관 현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웨터빌리티하고 관련됩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터커넥티드 포어 스트럭처를 가진 뼈는 우리가 수화를 했을 때 이 뭐 블러드나 수분을 바로 쭉 빨아들이는 반면에 클로즈드 포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뼈는 우리가 물로 이렇게 수화를 시켰을 때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에 에어가 벌써 차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블러드 드롭릿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게 고온소성뼈와 저온소성뼈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볼루메틱 퍼센티지입니다. 포어 스트럭처, 이렇게 포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볼루메틱 퍼센티지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포어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그리고 포어 네트워크의 이런 두께에 따라서도 볼루메틱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뼈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 있죠. 그라뉰 0.2에서 1mm 사이즈의 파티클 사이즈를 갖고 있고 0.5g, 0.5g은 1cc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어 스트럭처가 더해진 총 부피는 0.5g이지만 자, 볼루메틱 퍼센티지는 100%. 그래서 1cc의 볼륨을 가진 뼈입니다. 나머지는 포어로 차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뭐 옆에 거를 오른쪽 거를 보게 되면은 스몰 그래뉼 0.25에서 1mm 그래뉼 똑같죠. 가지고 있고 1g은 2.16cc다. 다시 말해 이거는 조금 더 포어가 많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거나 아니면 포어를 구성하는 이 네트워크의 두께가 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라프트 머티리얼의 그 이식제 우리가 포장재를 보면 당연히 이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차이는 우리가 어떤 베이스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바인보다 포스타인본이 조금 더 포어 스트럭처가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볼륨이 훨씬 커요. 그래서 똑같은 0.5g이라고 해도 보바인본은 0.5g이라고 해도 보바인본은 1cc에서 1.2cc, 1.1cc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포스타인본은 보통 1.5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종골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리모델링이 최소화되고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견지에서 보자면 보바인본이 조금 더 흡수가 덜 되고 돼지에서 그 유래한 포사인본들은 조금 더 흡수가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가장 흡수가 안 되는 뼈는 이콰인본입니다. 말뼈죠. 말뼈는 미네랄 컴포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흡수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뼈가 이렇게 소뼈, 보바인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종골을 선택하는 기준은, 자, 퓨리피케이션 템퍼리처로는 저온 소성, 로우 템퍼리처 신터링을 한 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볼루메틱 퍼센티지는 조금 하이 볼루메틱 퍼센티지 쓰는 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았죠. 더 많은 볼륨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볼루메틱 퍼센티지가 많다고 절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퀄리티 인슈어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저렴한 뼈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그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노그라프트 이종골은 당연히 non-contained defect에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non-contained defect에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이 환자는 30번대에 방과 같이 굉장히 실제로 이렇게 연조직만 보게 되면은 리치가 흡수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알 수가 없죠. CT를 보면 이렇습니다. 캐널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코티칼 본도 두껍고 흡수도 많이 된 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열었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뭐 버칼 쪽이 흡수가 많은 건 당연하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자 트랜스메로 퍼포레이션을 시키고 자 제노그라프트 이건 보바인본을 사용을 했고요. 티타늄 레인포스드 PTFE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GBR을 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술 후에 CT뷰가 되겠고 자 술 후 5개월이 지나서 자 2차 수술을 위해서 다시 이 리엔트리를 했을 때 상방에 이렇게 파이브러스 티슈가 존재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멤브레인에서 멤브레인 하방 1mm 정도는 이렇게 파이브러스 티슈 레이어가 개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에 따라서는 생기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이 논란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생기는 멤브레인이 딱 하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과 같이 2차 수술을 시행을 하고 수로 7개월째 이제 보철물 장착을 했습니다. 자 보철물 장착 당시의 CT를 보면 다음과 같이 본의 리모델링이 거의 없이 내가 그라프트 한 대로 아직도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환자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non-contained defect, 리모델링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리에 흡수량이 많은 뼈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다음과 같이 흡수가 최소화되고 그리고 잘 버텨줄 수 있는 뼈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술전 그리고 수로 7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있죠. 하지만 리모델링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리모델링 발생을 하나 다른 그라프트 머티리얼에 비해서 이종골이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이 디펙트가 있었을 때는 어떠냐? 이때에도 그리고 염증이 심한 상황, 뭐 이럴 때 디펙트가 발생을 하려면 염증 반응에 의해서 본이 이제 흡수가 돼야 되겠죠. 이럴 때에도 리모델링 양이 많을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하악 전치부의 이제 브릿지의 모빌리티가 굉장히 심해서 임플란트를 빼고,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제일 심한 거는 30번대가 되겠습니다. 30번대 이 부분, 33번을 CT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버칼본은 다 레비알본은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발치를 하고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리치의 디펙트를 볼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다음과 같이 디펙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이렇게 제노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종골을 이용을 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GBR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술 후에 CT가 다음과 같고요. 술 5개월이 경과를 해서 보철물 장착을 했을 때 CT는 여기 같습니다. 이 컷은 다 33번의 컷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본의 리모델링이 거의 없이 잘 리제너레이션 된 리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결과를 보시라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내가 이 임플란트를 하려고 환자한테 임플란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곳이 리모델링이 많을 것인가 이걸 매니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그라프트하는 것이 더 양호한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디펙트, 디선스 디펙트죠. 이런 게 있었을 때에도 이 종고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술전, 수술 직후 그리고 보철물 장착 시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된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보이지만 리모델링 양은 최소한으로 억제가 되어 있고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노그라프트는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보인다 정도를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도 이 종고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환자는 22번의 컨제니탈 미싱으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고요. 보시다시피 리치로 보았을 때
임플란트가 식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메조디스탈 근원심 폭격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었던 환자입니다. 뭐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으니까 플랩을 이제 버티칼 인시전까지 줘서 지배를 해야 되니까요. 열고요.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자, 이런 디펙트는 본인 인벨롭 내부에 있는 디펙트라 어떻게 생각하면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각 전치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굉장히 많은 양의 리모델링이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당연히 이종고를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스레드 노출 하나도 없죠. 이럴 때 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느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시면 저기 가장 깊은 부분 보시면 임플란트 픽스처가 약간 비쳐 보이는 게 보이시죠? 뭐 1mm 미만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그래프트가 필요하고요. 2011년 그룬더의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밑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임플란트 모든 스레드가 본 내에 식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힐드리지에도 우리가 플랩을 열면 반드시 리모델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모든 스레드가 본내에 잠길 때까지 식립을 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본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필요는 남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 뼈에 잠기게 심었다고 이식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2004년에 우고 코바니의 논문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힐드리지에도 플랩을 열면 리모델링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 논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발지우 즉시식립과 딜레이드 지연식립의 리모델링 양을 본 겁니다. 자, 발지우 즉시식립의 리모델링 양은 1.9mm 정도. 그리고 지연식립의 리모델링 양은 3.06mm. 자,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연식립을 한다 하더라도 플랩을 열면 리모델링이 발생을 하고 발치후 즉시식립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트는 우리가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버칼본의 볼륨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리모델링에 대응하기 위한 오그멘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보바인본을 이용을 했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수처를 했고 자, 술 후에 CT뷰가 되겠습니다. 좀 과량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힐링은 잘 됐고요. 보철물 장착했습니다. 보철물 장착 당시에 CT뷰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리모델링이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이 정도 한 2mm 정도가 우리가 페이버러블 하다고 하죠. 2mm 정도, 최소 2mm 정도의 레비알 부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본내에 다 식립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가적인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사각 전치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non-contained defect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픽스처가 노출이 돼 있다면 노출된 부분은 동종골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프트를 먼저 하고 바깥쪽 부분 리모델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종골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본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는 20번대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환자에서 20번대 임플란트를 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리치 부분, 쉽게 말해서 23번, 24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식립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나이프 엣지를 가지고 있고요. 9칩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베이살본도 안 남아있는 정도의 이제 리치를 보이고 있고 사이너스랑도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이 환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있다면 버칼 오그멘테이션과 레터럴 어프로치를 통한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24, 25, 26번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고요. 왼쪽에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버칼 오그멘테이션 GBR을 동시에 식립하는 걸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이 리치만 보면 연조직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죠. 뭐 흡수가 얼마나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플랩을 열어보면 완벽한 나이프 엣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엣지 리치도 이레귤러하죠.
이때는 일단 처음에는 알베올로플라스티를 해야겠죠. 드릴링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알베올로플라스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본이 얼마 안 남아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드릴링을 하고 자, 보시다시피 레터럴 어프로치를 해서 멤브레인의 엘리베이션은 끝났습니다. 자, 이때 그리고 사이너스는 동종골 FDVA 코티칼 칩을 이용을 해서 그ра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남아있는 이 보는 아주 종이장 같이 남아있죠. 이런 걸 시도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자, 이때 임플란트 쪽은 당연히 동종골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바깥쪽은 이종골을 이용을 해서 그раф트를 하는 이런 샌드위치 본 오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하면 임플란트하고 본하고 컨택 레이쇼 BIC라고 이야기를 하죠. BIC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거나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랑 컨택하는 부분은 동종골이나 자가골 그리고 바깥쪽에 리모델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이종골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서 이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환자도 티타늄 레인포스드 덴스 PTFE 멤브레인 이용을 해서 커버하고 자 그리고 본테 가지고 고정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임플란트와 컨택하는 부분은 이렇게 동종골을 쓰고 바깥쪽 부분은 이렇게 이종골을 사용하는 이런 게 샌드위치 본 오그멘테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수차를 마무리했고요. 수루 14일째 스티치 아웃하고 수루 21개월 21일 3주 정도 경과하면 이렇게 운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반합니다. 술 후에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24, 25, 26번 네, CT 뷰가 되겠고요. 자, 오그멘테이션은 뭐 잘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이너스 그라프트도 잘 됐는데 위에 있는 에어버블은 어차피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쳐져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수루 4개월째 2차 수술을 위해서 리엔트리 했습니다. 멤브레인 제거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좀 다르죠. 앞쪽은 멤브레인이 커버되어 있던 자리고요. 뒤쪽 부분은 멤브레인 커버가 없었던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본도 리제너레이션 된 퀄리티도 약간 차이가 나죠. 이렇게 멤브레인을 안 쓰면 이런 식의 아주 러프한 서피스나 표면의 표질의 결은 굉장히 리제너레이션이 된 양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GPR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멤브레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2차 수술 완료 후에 CT와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자, 수루 12개월 경과 후 어느 정도 로딩을 주고 나서의 CT가 되겠습니다. 구강 내 사진과 자, 24, 25, 26번입니다. 굉장히 리제너레이션도 잘 되고 그리고 레비알본, 버칼본의 유지도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루 35개월 경과 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종골을 이용을 했다 할지라도 코티칼본 라이닝이 어느 정도 약간 24번 자리에서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동종골을 사용했던 25번과 26번 임플란트 에이펙스 부분의 사이너스는 벌써 코티칼본 라이닝 리제너레이션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종골이고요. 여기가 동종골입니다. 예, 완전히 다른 이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건 51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종골과 이종골의 차이가 없어지고 동종골 부분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밑으로 리모델링이 더 되죠. 그래서 동종골은 리모델링이 많이 됩니다. 시간을 따라서. 하지만 술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간이 더해지면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선택을 하고 충분한 시간이 더해지면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합성골입니다. 합성골은 HA 그리고 트리칼슘 포스페이트 그리고 바이오액티브 글래스 보통 이 정도로 나뉘게 되고 두 개를 섞어 놓은 BCP 바이페이식 칼슘 포스페이트가 주로 보통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굉장히 흡수가 안 되죠.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는 TCP는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트리칼슘 포스페이트 온리로 썼을 때는 동종골보다 더 빠른 흡수를 보이고요. 그리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온리만 썼을 때는 아무것도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적절히 보통은 뭐 6대4, 7대3 정도로 섞어 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성골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거의죠. 합성골은 이제 이렇게 셈으로 봤을 때 포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죠. 사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만 배를 보면 이걸 뭐라고 봐야 되나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종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거의 동등한 수준의 리제너레이션 퀄리티를 보여준다면 저는 합성골 쪽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가 없는 이런 그래프트 머티리얼은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포의 존재 유무, 그리고 어떤 포하냐, 마크로포만 뭐 미믹하면 될 것인가, 그렇진 않고요. 메조포어, 마이크로포어가 모두 존재하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는 제가 유일하게 합성고를 한 번 써봤던 환자인데요. 사이너스에 이 합성고를 동종골과 섞어서 썼던 환자입니다. 동종골과 섞었기 때문에 뭐 딱히 이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합성골이 쓴 게 뭔가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고요. 술 후에도 이게 보시다시피 그 어느 정도 콘솔리데이션이, 본의 리제너레이션이 끝난 다음에도 다 합성골은 하얀 파티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뭐 보철은 크게 무리 없이 했습니다만 이건 합성골의 퀄리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냥 동종골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합성골을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 선택은 합성골보다는 이종골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합성골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베타 TCP가 TCP의 함량이 좀 높다면 거의 이종골과 비슷한 임상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물론 이걸로 좋은 결과를 내보이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이게 아니라는 게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GBR을 할 때 그게 뭐 단순화시키는 게 좋으니까요. 두 가지의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알로제닉 본, 동종골이죠. 동종골 중에서도 FDBA 코티칼 칩을 사용하고요. 이종골은 로우 템퍼레이처 트리트먼트를 저온 소성을 한 보바인본이나 포사인본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바인본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예지성이 높고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겪을 확률이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바인본 쪽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에는 당연히 동종골, non 컨테인드 디펙트에는 이종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니 인벨롭 내부에 있는 디펙트에는 동종골, 그리고 보니 인벨롭 외부에 있는 이런 디펙트에는 이종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 같이 굉장히 흡수가 많이 될 걸로 예상되는 부분과 이런 데는 당연히 이종골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결론이 되겠고요. GBR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GBR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보시다시피 많은 종류의 그 고려사항들이 있고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내가 선택하는 이런 것들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들을 단순화시켜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